2012년 9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왼쪽 발목에는 두툼한 깁스, 6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형사 2명이 기둥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년 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작은 사찰 앞마당,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36살의 한 여자가 목이 졸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죽은 여자의 남편은 살생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던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죄를 받은 남자를 9년이 지난 공항에서 다시 체포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2년 9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였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승객들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면세품 봉투를 든 관광객, 서류 가방을 끌고 오는 출장객,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 형광등 불빛 아래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입국장 전체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새어나오는 향수 냄새가 공기 속에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햇볕에 검게 글린 피부, 깊게 팬 주름. 왼쪽 발목에는 두툼한 깁스가 감겨 있었고 오른발에 체중을 싣느라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우뚱거렸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 손등에는 열대 나라의 햇볕이 남긴 그림 자국. 그는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고 바코드 스캐너에 댔습니다. 익숙한 전자음.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야 할 짧은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 화면 위로 붉은색 경고창이 떠올랐습니다. 심사관의 눈동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손짓. 그리고 옆자리 동료 쪽으로 고개가 살짝 돌아갔습니다. 짧은 눈짓이 오갔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심사관이 왜 이렇게 오래 화면을 들여다보는지 의아하다는 듯 깁스를 한 발목을 한번 툭 흔들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입국장 한쪽 벽에서 기둥 뒤에 서 있던 두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오른손을 허리춤 쪽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절뚝거리는 남자를 향해 곧장 다가왔습니다. 박아무 계시죠?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장기미제 전담팀입니다. 같이 좀 가시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이었습니다. 부러진 발목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밀림 한가운데서 어느 날 통나무에 발이 걸려 뼈가 부러졌고 현지 병원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형사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는 순간 남자의 왼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주변 몇몇 승객이 걸음을 늦추고 그 장면을 힐끗거렸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방금 그가 내린 비행기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 비행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전담팀 반장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반장은 이 남자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만을 4개월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여권을 말소시켰고 자녀의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밀림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람을 한국 경찰이 가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제 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소시효까지는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2달이 지나면 이 남자는 다시 평생 캄보디아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8억 원의 돈과 자녀들과 함께. 그런데 하필 그 2달 안에 발목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반장은 남자의 절뚝거리는 발목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부인의 한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호송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공항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 복도를 절뚝거리며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 면세품 봉투를 든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지나가고 그 사이로 수갑찬 한 남자가 두 형사에게 팔을 잡힌 채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스님이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작은 사찰의 주지승이었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 청빈하게 살라, 욕심을 버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던 수행자였습니다.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 소속의 대처승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년 전 그의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2003년 10월 경기도 동두천시, 그가 주지로 있던 사찰 앞마당, 절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석에서 36살의 여자가 목이 졸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조모 씨, 박모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실행범으로 붙잡힌 사람은 같은 절에서 박모 씨 밑에서 수행하던 행자승 김모 씨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야기는 단순해 보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아내를 죽였다. 스승이 시켰느냐 아니면 제자가 혼자 저지른 일이냐, 그것만 밝혀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5년 4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주지승 박모 씨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교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행자승의 진술만으로는 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들어있던 보험 3개를 찾아가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자녀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사찰은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살았습니다. 밀림 한가운데서,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법정은 그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2012년 9월 3일 오후 인천공항 형사들은 왜 체포했을까요? 한번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4개월 동안 이 남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공소시효 2달을 앞두고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아낸 것일까요? 서울경찰청 호송차 안, 박모 씨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찬 손목, 깁스를 한 왼발, 차창 너머로는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멀리 미뤄두었던 기억 하나가 어쩌면 그 순간 다시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9년 전의 아내, 그 아내가 죽기 몇 달 전 뒷방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있던 저녁.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던 그 저녁. 그 저녁에 그녀가 무엇을 적고 있었는지 박모 씨는 지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에도 9년이 지나도록 살아남아 결국 자기를 이 호송차 뒷자리까지 끌고 온 기록 하나. 박모 씨는 그 기록의 존재를 이 순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담팀 반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는 9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작은 사찰, 새벽마다 목탁이 울리던 그 법당, 그리고 그 법당 바깥의 뒷방에서 밤마다 남편의 비밀을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가던 한 여자의 모습으로. 2003년 초 경기도 동두천의 어느 산자락이었습니다. 낮은 기와지붕에 작은 사찰 하나가 산허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은 좁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 다른 쪽에는 장독대 몇 개. 법당문은 늘 반쯤 열려 있었고 그 문틈으로 향연기가 실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4시. 산 아래 마을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사찰의 법당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처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똑똑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춰 낮고 단정한 독경이 이어졌습니다. 주지승 박모 씨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고닫습니다. 회색 승복자락이 바닥에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고 목덜미는 면도랄로 민 듯 깔끔했습니다. 법당 바깥에서는 행자승 김모 씨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스승의 새벽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그는 49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하여 이 스승을 만났고 그 순간부터 박모 씨를 부처와 같은 존재로 섬겼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자승 김 씨가 박 씨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었으며 박 씨가 무엇을 시키든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전했습니다. 김모 씨는 박모 씨가 법당에서 걸어 나오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모 씨가 물 한 잔 떠와라 하면 물을 떠왔습니다. 박모 씨가 마당 쓸어라 하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김 씨를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어딘가 맹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그런 김 씨에게 계속 무언가를 주입시킨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남겼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맹한 사람, 주입을 받은 사람, 이 세 단어가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 새벽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법당에서 독경 소리가 멎었습니다. 박모 씨가 목탁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법당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요사채 쪽으로 가는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다이어리에는 여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대처승이었습니다. 태고종 소속 대처승이라는 말은 결혼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법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36살의 조모 씨. 그리고 그 아내 외에도 여러 명의 여신도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깊은 관계를 맺은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내연녀 김모 씨였습니다. 법당에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입이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의 입이 되었습니다. 사찰이 한참 떨어진 곳, 사찰 뒷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피해자 조모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36살. 늦은 나이에 배움에 대한 열망이 생겨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늦깎이로 입학한 여자였습니다. 낮에는 사찰 살림을 돌보고 틈이 나면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그녀의 교과서 옆에는 다른 종이 한 장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여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 남편이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 남편이 사찰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날마다 그녀의 의심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조모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뒷방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자기 계정의 주소록 확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적어두었던 번호들을 한 줄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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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름 칸에 여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전화번호 칸에 017로 시작하는 번호를 한 자리씩 눌렀습니다. 그중 한 줄에 적힌 번호가 9년 뒤 이 사건을 뒤집는 결정적 단서가 될 줄은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번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17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 하나. 이 번호는 지금 피해자 조모 씨의 인터넷 주소록에 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의 주인은 바로 이 시각 사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연녀 김모 씨였습니다. 조모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금 적고 있는 이 번호가 남편의 여자의 번호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호가 곧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 청약서의 연락처 칸에 똑같이 적히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조모 씨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틀을 흔들었습니다. 사찰의 개 한 마리가 멀리서 짖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찰 밖에 한 승용차 안.
박모 씨와 내연녀 김모 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은 반쯤 내려져 있었고 박모 씨의 손끝에서는 담뱃불이 빨갛게 탔습니다. 승려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찰 바깥의 이 남자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아닌 여자와 차 안에 앉아있는 평범한 바람둥이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밤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밤의 대화가 무엇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박모 씨는 담배를 끝까지 빨아들이고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려 사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찰 마당에 들어선 박모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법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에 자신이 목탁을 치던 그 자리, 살생을 하지 말라고 독경하던 그 자리, 그 법당의 지붕 위로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사체 쪽, 아내가 있는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며칠 뒤 박모 씨는 내연녀 김모 씨를 서울로 불러냅니다. 만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목 안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한 사람을 더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내연녀 김모 씨에게 박모 씨가 요구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내 아내인 척 해줘. 그리고 보험에 가입해줘. 2003년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이었습니다. 조계사 돌담 너머로 낮은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지. 돌담 아래로 이른 봄의 찬 공기가 흘렀고 담장 안쪽 일주문에서는 합장을 한 신도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택시가 경적을 울렸고 근처 한식당의 간판이 점심 영업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계사 담장에서 채 10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골목 안 작은 찻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간판, 원목 테이블 몇 개, 창가에 놓인 화분들. 문을 밀고 들어가면 보리차와 오래된 목재가 섞인 냄새가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낮은 클래식 음악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들 앞에는 서류 가방을 펼쳐놓은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의 주인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남자 손님은 머리를 짧게 자른 중년이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짙은 색 바지. 겉보기에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보통의 남자였습니다. 여자 손님은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투 차림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 조용한 얼굴. 설계사는 서류를 펼치며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직업은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태고종 소속 대처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여자 쪽을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여자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여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확양기는 옅었고 말수는 적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수많은 부부를 만나온 설계사의 눈에도 이 부부의 모습은 특별히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피해자 조모 씨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옆에 앉은 여자는 내연녀 김모 씨였습니다. 조모 씨는 지금 이 시각 경기도 동두천의 사찰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울 조계사 근처 찻집에서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라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는 서류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종신보험 상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기본 보험금은 얼마이고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때 박모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강조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망 특약이었습니다. 교통사고나 범죄 같은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일 경우 기본 보험금의 3배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었습니다. 그 특약은 매달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옵션이었습니다. 보통의 가입자들은 이 옵션을 건너뛰곤 했습니다. 돈이 더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그 특약을 선택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설계사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계속 채워졌습니다. 피보험자 이름 칸에 아내 이름, 조모 씨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적혔습니다. 직업 칸에는 가정주부라고 적혔습니다. 주소 칸에는 경기도 동두천의 주소가 적혔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칸에 이르렀습니다. 설계사가 펜을 들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남자 쪽을 힐끗 쳐다본 내연녀 김모 씨는 천천히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017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는 조모 씨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내연녀 본인의 번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험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만약 조모 씨의 진짜 번호를 적는다면 조모 씨가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내연녀는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적었습니다. 설계사는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연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연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한 번 멈칫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잠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자리에 박모 씨가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피해자 조모 씨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그 찻집의 창밖으로 조계사의 풍경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돌담 안쪽에서는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합장을 하고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소리가 울리는 돌담에서 100걸음도 안 떨어진 찻집 안에서는 한 승려가 자기 아내의 죽음에 돈을 거는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모 씨는 이날 한 건의 계약만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보험사 2곳을 더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보험사에서도 내연녀를 아내로 위장시켰습니다. 세 번째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 모두 사망특약을 걸었습니다. 세 번 모두 사건 사고 사망 시 보험금 3배 지급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세 건의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 피해자 조모 씨의 이름으로 설정된 총 보험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보험사 3억 원, B보험사 3억 원, C보험사 2억 원, 합계 8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본 금액이었습니다. 사건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3배가 지급되는 설계였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에서 3배를 다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건이라도 사고사 판정을 받는다면 보험금 총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계약을 맡았던 보험사 관계자는 훗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을 맡았던 보험사 관계자는 훗날 이 보험의 특약 구성이 사망보험금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찻집을 나서는 박모 씨와 내연녀의 뒷모습은 평범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로 큰 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박모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연녀는 가방 속에 접어넣은 계약서 사본을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종로거리의 시끄러운 찻소리가 두 사람을 지나쳐갔습니다. 서류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건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 계약이 체결된 지 약 6개월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장소는 경기도 동두천, 박모 씨가 주지로 있는 그 작은 사찰의 앞마당. 도구는 노끈 한 가닥.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박모 씨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던 바로 그 행자승이었습니다. 2003년 여름, 사찰 뒷산자락이었습니다. 여름 한낮의 햇빛이 감나무 이파리 사이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행자승 김모 씨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스테인리스 대야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회색 승복 한 벌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승의 승복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묵묵히 빨래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그의 투박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본래 절 밖의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던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이제는 스승의 승복을 빨고 스승의 찻잔을 닦고 스승의 신발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을 박모 씨가 지나갔습니다. 박모 씨는 김모 씨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김모 씨는 빨래를 주무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그 장면 속에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김모 씨가 경찰 조사실에서 털어놓은 말을 통해 그 시기에 박모 씨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거듭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행자승 김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 불화가 너무 심해 도저히 아내와 살 수 없으니 없애달라. 그리고 이런 약속이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아내만 살해해준다면 바로 외국으로 도피시켜주고 사건이 잠잠해진 후 반드시 큰 스님으로 만들어주겠다. 큰 스님. 김모 씨가 한평생 닿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자리. 박모 씨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김모 씨의 머릿속에서는 아마도 어떤 계산이 지워졌을 것입니다. 계산 대신 복종이 남았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승 김모 씨가 경찰에서 털어놓은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주지승 박모 씨는 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고 훗날 대한민국 대법원은 박모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시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한쪽의 주장과 다른 쪽의 부인이 끝까지 맞섰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명확합니다. 김모 씨는 어디선가 노끈 한 가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품속에 함추고 기회를 노리기 시작한 시점은 2003년 10월 어느 가을날로 좁혀집니다. 2003년 10월 경기도 동두천시. 가을이 깊어가는 사찰의 오후였습니다. 산자락에는 이미 단풍이 번지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는 주홍색 감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 아래에서 불어올라와 법당의 풍경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찰랑, 찰랑, 낮은 쇳소리. 사찰 앞마당, 마당 한쪽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세단이었습니다. 그 차의 운전석에 조모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36살의 조모 씨. 남편의 배신을 의심하며 밤마다 인터넷 주소지에 전화번호를 한 줄씩 채우던 여자. 그녀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찰 쪽에서 한 남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행자승 김모 씨였습니다. 그는 법당에서 빠져나와 마당 가장자리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마당의 흙바닥 위로 그의 고무신이 작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승복 안쪽으로 그의 오른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오른손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거친 섬유질의 노끈 한 가닥이었습니다. 그는 차의 뒷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모 씨는 그를 보고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찰의 식구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장 신뢰하던 제자였고 매일 새벽 법당에서 마주치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채 창을 열어주었거나 혹은 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정확한 동선은 수사기록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다음 순간 행자승 김모 씨가 피해자 조모 씨의 목에 노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모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차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풍경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감나무 이파리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마당에는 다른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법당에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독경하던 바로 그 사찰의 앞마당이었습니다. 그 독경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의 손에 의해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김모 씨는 차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멀리 가기도 전에 이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발견된 정확한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살해 사실이 드러나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행자승 김모 씨는 거의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초기 수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행자승은 처음부터 범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모 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이 경찰을 멈춰 세웠습니다. 스님이 시킨 일입니다. 수사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스님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사찰의 주지승 박모 씨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행자승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말을 들었는지, 어떤 조건이 걸려 있었는지, 노끈을 준비한 날은 언제였는지,
그의 입에서는 이야기가 마디마디 풀려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스승의 명령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주지승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실에 들어선 박모 씨는 행자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했습니다. 회색 승복 차림에 짜릅은 머리, 조사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김모 씨가 혼자 저지른 일이다. 행자승은 한쪽 방에서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전해집니다. 한평생 자신이 부처와 같다고 믿었던 스승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의 문이 닫혔습니다. 한쪽 방에서는 행자승이 스님이 시켰습니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주지승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사찰의 두 사람의 입에서 정반대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무죄, 유죄, 다시 무죄. 대한민국 대법원이 결국 박모 씨에게 아내를 죽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나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까지 그 롤러코스터가 지금 막 출발하려고 있었습니다. 어느 법원의 재판정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긴 방청석, 나무로 된 피고인석, 법원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 구석에 피해자 조모 씨의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쥔 채 재판정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 앞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행자승 김모 씨, 오른쪽에는 주지승 박모 씨.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김모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모 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재판장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심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재판정에 울렸습니다. 행자승 김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모 씨가 피해자 조모 씨를 녹군으로 목졸라 살해한 사실은 김모 씨 본인이 인정한 바였고 증거로도 충분히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주지승 박모 씨에 대해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방충석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판사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박모 씨가 아내를 살해하도록 행자승에게 시켰다는 증거는 행자승 김모 씨의 일방적인 진술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모 씨가 자기 아내를 살해하도록 지시할 만큼 급박한 동기가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박모 씨는 살인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모 씨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판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행자승 김모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모 씨의 눈이 박모 씨 쪽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박모 씨는 김모 씨 쪽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방충석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찰은 박모 씨의 무죄 판결에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정이 열렸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들은 행자승 김모 씨의 진술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세세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모 씨가 아내를 살해한 행자승 김모 씨에게 아무런 적개심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남편, 보통의 남편이라면 그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내 아내를 죽였느냐고 소리라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모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모 씨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덜했습니다. 이 이상한 태도가 2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모 씨와 김모 씨 두 사람 모두에게
각친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모 씨가 아내를 살해하도록 행자승에게 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박모 씨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15년. 지금 15년을 살고 나오면 환갑이 가까워집니다. 사실상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법정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방충석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뒤늦게 내려진 정의였지만 그래도 정의는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국내 대형 로펌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작은 시골 사찰의 주지승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사찰의 주지승이 어떻게 그런 로펌을 선임할 수 있었는지, 그 질문은 훗날 이 사건의 재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그 점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2005년 초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파기 환송, 즉 2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행자승 김모 씨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그 진술만으로는 주지승 박모 씨가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빙성이 부족하다. 둘째, 박모 씨가 아내를 당장 살해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 또한 아내가 사망함으로써 박모 씨가 얻게 될 재산상 이익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이익 없다. 즉 아내가 죽어도 박모 씨가 금전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박모 씨가 아내 살해를 지시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경정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조모 씨의 이름으로 세계 보험사에 총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망특약을 걸어 사건 사고 사망 시 3배로 지급되도록 설계된 보험이었습니다. 가입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피보험자 본인이 실제로 사건을 당해 사망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존재를 수사기관도 검찰도 법원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수사의 초점은 오로지 살해 실행 과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행자승이 노끈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범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주지승이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이 질문들에 묻혀 피해자 조모 씨의 이름으로 어떤 보험이 걸려 있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누군가 은행 서류 대신 보험사 서류를 들여다보았다면, 만약 이때 조모 씨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3건의 존재가 드러났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아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재산상 이익이 없다는 그 문장은 재산상 이익이 8억 원이라는 문장으로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는 전제 아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박모 씨는 살인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 정문으로 박모 씨가 걸어 나오는 모습은 어느 매체의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작은 사찰에서 벌어진 사건. 행자승이 아내를 죽였고 주지승은 무죄를 받았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전부였습니다. 봄 햇살이 법원 복도의 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속으로 박모 씨가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뒤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기자의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못하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같은 법원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호송 차량이 한 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행자승 김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홀로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이제 그는 교도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박모 씨가 법원 정문을 나서는 그 시각, 김모 씨의 호송 차량은 법원 지하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절의 두 남자. 한 사람은 봄 햇살 아래로 걸어나갔고 한 사람은 어두운 호송차 창살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봄 햇살 아래로 걸어나간 남자가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3군데의 보험사였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설정된 8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5년 서울 시내의 한 보험사 창구였습니다. 창구 앞 번호표 기계에서 한 장의 종이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 번호표를 들고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모 씨였습니다. 그는 이제 승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짙은색 재킷에 무늬 없는 셔츠, 일반인의 차림이었습니다. 번호가 호명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박모 씨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 사망진단서, 장례 관련 서류, 그리고 보험 증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한 장씩 꺼내어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눈길이 사망진단서의 한 줄에 멈추었습니다. 사인 항목이었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 사건 사고사. 직원은 화면 앞에서 마우스를 몇 번 움직였습니다. 입력된 자료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피보험자의 이름, 가입기일, 보험 금액, 그리고 사망 특약 조항. 사건 사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은 기본 금액의 3배까지 지급됩니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이 사망이 범죄에 의한 사건사임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행자승 김모 씨는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박모 씨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남편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모 씨는 그렇게 첫 번째 보험사에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서류, 같은 절차, 또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보험사였습니다. 이번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3건의 청구가 모두 끝났을 때 박모 씨의 통장에는 8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의 8억 원입니다. 당시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피해자 조모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사망 특약이 걸린 보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수령자는 법적 배우자인 박모 씨 본인이었습니다. 한 매체는 훗날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박모 씨가 대법원 단계에서 선임했던 대형 로펌의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보험금 8억 원이 어딘가로 빠르게 흘러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해 겨울, 경기도 동두천의 사찰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법당 앞마당에는 이제 풍경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가 풍경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사체의 짐들이 하나둘씩 트럭에 실렸습니다. 낡은 이불, 밥솥, 부엌 살림, 법당의 탁자 몇 개. 수행자의 살림이라기에는 단출했지만 그 단출한 살림조차 사찰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사찰을 팔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부처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목탁을 두드리지 않는 법당, 향도 피우지 않는 법당. 부처상은 텅 빈 공강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부처상 앞에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독경하던 그 승려는 이제 이 사찰을 매물로 내놓고 자녀들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찰 매각이 완료된 것은 몇 달 후였습니다. 매각 대금이 얼마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2006년 봄이었습니다. 2006년 3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박모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권 3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기 것 하나, 그리고 자녀 둘의 것. 그는 한 손으로는 여권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푸놈팽행 비행기의 탑승 안내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동남아시아의 열대 국가, 한국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박모 씨는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의 뒤를 자녀 둘이 따라 걸었습니다. 게이트의 유리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어느 교도소의 독방에서는 행자승 김모 씨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복역 첫 해였습니다. 앞으로 14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복역 기간 내내 박모 씨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외국으로 도피시켜주겠다. 큰 스님으로 만들어주겠다.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반드시. 그 약속의 어떤 부분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는 외국은커녕 교도소에 있었고 큰 스님은커녕 살인범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모 씨의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로절을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박모 씨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내려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창문을 내리고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비행기 안에서 아마 안도했을 것입니다. 법원은 그를 무죄라고 했고 보험사들은 그에게 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찰은 팔렸고 자녀들은 옆자리에 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의 손이 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완전 범죄가 완성되는데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2003년 10월 범행 실행, 2005년 4월 무죄 확정,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보험금 수령, 2006년 말 사찰 매각, 2006년 3월 해외 출국. 그는 이 순서를 하나하나 실수 없이 밟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6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박모 씨라는 이름이 천천히 잊혔습니다. 작은 사찰의 작은 사건, 사회를 뒤흔든 대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매체들의 관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동두천의 사찰에는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법당의 부처상 앞에서는 새 주지승이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여전히 가을마다 감이 열렸고 산자락의 바람은 여전히 법당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2003년 10월 어느 가을날 마당 한쪽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세단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조모 씨의 무덤에는 피해자의 동생이 해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서서 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그해 졸업식이 있었다는 이야기, 언니가 보고 싶어하던 조카가 이만큼 컸다는 이야기, 그리고 언니를 죽인 사람이 무죄를 받고 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 왜 언니가 죽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동생은 이 말을 10년 동안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2010년이 지나고 2011년이 왔습니다. 어느 해 봄 김모 씨는 교도소에서 박모 씨가 자기에게 약속한 시간이 진작에 지났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꺼내주겠다던 말.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이미 캄보디아에서 자유로운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보험사 사무실, 아침 햇살이 창가의 책상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먼지 냄새가 나는 서류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가장 위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서류철의 라벨에는 2003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청약서 사본. 피보험자 이름 칸에는 익숙하지 않은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모 씨. 조사원은 서류의 특약 항목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었습니다. 사건 사고 사망 시 보험금 3배 지급. 그 특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입일 2003년 3월, 피보험자 사망일 2003년 10월. 가입한 지 6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사건사였습니다. 조사원은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건 곳은 서울경찰이었습니다. 완전 범죄의 첫 번째 틈이 9년 만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경찰 장기미제 강력사건 전담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오래된 사건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장기미제 전담팀의 반장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평소 사건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한 보험사 조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사원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9년 전 보험건이 하나 걸리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한번 봐달라. 반장은 수첩을 꺼내어 날짜와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조사원이 보내준 서류 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반장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 멈추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보험계약의 특약 구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사건 사고 사망 시 세배 지급이라는 조항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 조항에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입 날짜 2003년 3월.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피보험자 사망일자 2003년 10월. 가입한 지 반년 만에 피보험자가 사건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반장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경찰 생활 20년이 훨씬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20년간 수많은 보험 사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경험 속에서 이 보험 한 건은 조용한 경보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보음만으로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의 방으로 갔습니다. 팀장 앞에 서류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훑어보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9년 전에 무죄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인교사 무죄 확정입니다. 2005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요. 팀장의 눈이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건드려봤자 살인교사로는 다시 기소 못합니다. 일사부재리 때문요. 할 수 있는 건 사기뿐이잖아요. 그런데 사기라고 해도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두 사람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잔여 시간은 약 2달이었습니다. 2달. 그 2달 안에 9년 전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고 카몽디아에 숨어있는 박모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기소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들인 노력에 비해 얻는 것도 크지 않았습니다. 단순 사기. 형량도 법정 상한이 10년입니다. 팀장의 표정에는 주저함이 스쳤습니다. 반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월의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잿빛의 낮은 구름. 창밖거리에서는 출근길의 차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살인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같이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이 남자가 본능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할 때 그 감각은 여러 차례 맞았던 감각이었습니다. 팀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봅시다. 2달 안에. 전담팀의 재수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반장은 책상 뒤 벽에 달력 한 장을 붙였습니다. 그 달력에는 공소시효 만료 예정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나면 박모 씨는 영원히 한국법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아내가 죽고 9년 만에 드러난 보험 사기조차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반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빨간 동그라미였습니다. 수사의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9년 전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정말로 피해자 조모 씨 본인이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망특약 3배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불과 반년 뒤에 실제로 사건 사고로 사망한 여자. 그 여자가 정말로 자기 발로 보험사에 찾아가서 자기 손으로 서명을 했을까요? 만약 이 가입 자체가 허위였다면 이 사건은 단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살인과 얽힌 계획범죄가 됩니다. 반장은 가장 먼저 보험사에 공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9년 전에 청약서 원본을 확보해달라. 설계사의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 가입 당시의 동영상이나 음성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 그러나 9년 전의 자유를 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계약 과정을 녹화하는 방행이 없었습니다. 음성 녹음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청약서 원본 3장뿐이었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한 장씩 총 3장. 그 청약서에 적힌 피해자 조모 씨 본인의 서명. 만약 이 서명이 피해자 조모 씨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보험 사기가 입증되는 것이었습니다. 반장은 청약서 원본 3장을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필적 감정을 하려면 비교 대상이 될 피해자 조모 씨 본인의 자필 자료가 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 쓴 글씨를 확보해야 청약서의 서명이 그 글씨와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피해자 조모 씨는 이미 9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유품은 대부분 남편 박모 씨가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사찰을 팔 때 함께 치워진 것들입니다. 그녀가 쓴 편지, 일기, 메모,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장은 피해자의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언니의 자필이 있는 것이 혹시 남아있느냐, 편지든 카드든 아주 작은 메모든.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죽은 뒤 짐은 모두 남편이 가져갔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은 필적 감정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30 넘어서 늦깎이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었다. 서울 강서구의 어느 고등학교였다. 그때 학교에 제출한 입학 원서에 언니 글씨가 있지 않겠느냐. 반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서울 강서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입학했던 고등학교의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서류를 뒤졌습니다. 파일 캐비넷에서 먼지투성이 서류차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서 피해자 조모 씨의 이름이 적힌 입학 원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원서에는 피해자 본인이 쓴 몇 줄의 인적 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 몇 줄이었지만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반장은 이 원서를 들고 국과수에 갔습니다. 청약서의 서명과 입학 원서의 글씨를 대조해달라. 같은 사람의 글씨인지 확인해달라. 며칠 뒤 국과수에서 답이 돌아왔습니다. 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조 자료가 부족하여 동일인 여부 판별 불가. 반장은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학 원서의 글씨는 몇 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몇 줄만으로는 청약서 서명과의 동일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과학적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 법정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반장은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공소시효까지 1달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자필 자료를 더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수사는 여기서 멈춥니다. 피해자가 죽은 지 9년, 자료를 더 찾아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반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요. 언니가 죽기 몇 달 전에 컴퓨터 앞에 자주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인터넷에 뭔가를 적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아직 남아 있을까요? 반장은 수화기를 쥔 손에 숨이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기록, 그것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날 오후 전담팀 사무실이었습니다. 반장 앞에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전담팀의 다른 형사들이 의자를 끌고 와 모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 기억해낸 정보. 언니가 2003년에 자주 접속했던 포털 사이트의 이름과 그리고 언니가 쓰던 아이디. 아이디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포털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9년 전의 계정이 아직 살아있을 것인가? 그 계정에 저장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인가? 기다리는 동안 반장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빛이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답신이 왔습니다. 계정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의 개인 주소록 데이터도 남아있었습니다.
반장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로그인 화면을 지나 개인 주소록 항목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짧은 순간 사무실 안에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주소록에는 수십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의 번호, 사찰 신도들의 번호, 그리고 그 목록의 아래쪽에 낯선 여자들의 이름과 번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조모 씨가 9년 전 어두운 뒷방에서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며 입력해 놓았던 그 번호들이었습니다. 반장은 그 번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두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자들. 조모 씨가 생전에 남편의 뒤를 의심하며 적어둔 목록. 그녀가 죽기 전까지 확인하려 했던 진실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장의 눈이 한 번호에서 멈췄습니다. 017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그는 그 번호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따로 펼쳐두었던 서류 한 묶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서류 묶음은 9년 전의 보험청약서 사본이었습니다. 피보험자 조모 씨 이름으로 3개 보험사에 작성된 그 청약서들. 반장은 청약서의 연락처 칸을 확인했습니다. 피보험자 연락처 항목에 적혀있는 번호, 017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그 번호가 방금 수첩에 받아 적은 번호와 글자 하나까지 일치했습니다. 반장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9년 전에 조모 씨가 뒷방 컴퓨터에 적어둔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자의 번호가 같은 해에 조모 씨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의 연락처 번호와 동일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조모 씨 본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의 연락처 칸에 자기 번호가 아닌 남편의 내연녀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사 직원이 가입자님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라며 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모 씨가 아니라 내연녀였다는 뜻입니다. 내연녀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서명을 대신 쓰고 피해자가 아닌 자기 번호를 연락처로 적어두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 장의 주소록이 9년 전 조계사 옆 찻집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훗날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모 씨가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보험계약서에 서명한 여자는 보험사의 확인 전화를 자기가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연락처 칸에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으로 자기 번호를 적어놓고 서명을 한 것이라고요. 그날 밤 반장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만 켜진 채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소록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2003년 어느 밤 이 번호들을 한 줄씩 입력하던 여자의 손끝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며 증거를 모으기 위해 혼자 어두운 방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여자. 그 여자는 몇 달 뒤 자기 집 앞마당에 주차된 자기 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돈으로 바꾼 보험의 가입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도, 그 보험의 연락처가 바로 자기가 적어두었던 그 번호라는 것도 그녀는 알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이 주소록 한 줄이 9년 만에 남편의 완전 범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반장은 모니터를 끄고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9년 전 그 보험 계약을 진행했던 설계사 3명. 각각의 보험사에서 1명씩 총 3명이었습니다. 이 3명 중 몇 명이라도 살아있어서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만난 사람이 조모 씨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고 증언해준다면 주소록과 합쳐진 이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장은 보험사들의 협조를 요청해 3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었지만 그는 그 계약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설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명 모두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맺으러 온 여자는 지금 경찰이 제시한 피해자 조모 씨의 사진 속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여자였다. 남자가 자기 아내라고 소개했던 여자, 다른 얼굴이었다. 그중 한 설계사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의 찻집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스님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옆에 있던 여자를 아내라고 말하며 사망특약을 유난히 많이 걸었던 것이 특이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이한 사례. 그래서 10년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사례.
반장의 수첩이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9년 전의 그림이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연녀 김모 씨 본인의 자백. 전담팀은 내연녀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9년 전 자기가 서명한 계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채로였습니다. 어느 아침 그녀의 집 문 앞에 형사들이 섰습니다. 내연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문지방을 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형사의 손에는 9년 전의 보험 청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본에는 조모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름 아래 서명이 누구의 글씨인지를 그녀는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소록과 청약서의 번호 일치, 설계사 3명의 일치된 증언,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조사실의 무게 앞에서 그녀의 방어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그녀는 자백했습니다. 박모 씨의 요구로 자신이 피해자를 사칭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3건 모두 같은 방식이었다는 것, 자기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적어서 보험사의 확인 전화를 자기가 대신 받았다는 것. 증거의 삼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 피해자가 남긴 인터넷 주소록. 두 번째 꼭지점, 설계사 3명의 증언. 세 번째 꼭지점, 내연녀 본인의 자백. 이 세 꼭지점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주지승 박모 씨가 내연녀를 이용해 아내 이름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이 모든 증거를 들고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 앞에 놓인 증거들은 살인교사를 강하게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8억 원의 보험에 가입시킨 뒤 반년 만에 아내가 실제로 사건사로 사망했다. 이것이 우연일 리가 없다는 것을 수사관 누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교사는 1년 전에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수사팀의 손을 묶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사기로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박모 씨는 여전히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박모 씨의 출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밀림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람을 잡으러 한국 경찰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장은 매일 아침 달력을 보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발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공소시효를 넘기고 나면 증거를 아무리 쌓아도 박모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8억 원은 그의 것으로 굳어집니다. 캄보디아의 자유도 그의 것으로 남습니다. 반장은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달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캄보디아의 어느 밀림 한 구석에서 통나무 더미 위로 한 남자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뻗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여름, 캄보디아의 어느 산간지대였습니다. 짙은 녹색의 열대 수목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 젖은 흙냄새, 벌레 소리.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서 길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숲 한 구석에서 한 남자가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깡마른 체구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셔츠 하나를 허리춤에 묶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에서는 누구도 박모 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현지인 일꾼 몇 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잘라낸 통나무를 끌어내 길가에 쌓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별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6년 전 한국에서 8억 원을 들고 들어온 남자가 6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이 숲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통나무가 굴렀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이끼와 나뭇잎이 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통나무의 모서리가 그의 왼쪽 발목을 스쳤습니다. 아니, 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젖은 흙 위에 얼굴이 닿았습니다. 통증이 발목에서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변의 일꾼들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왼발은 이상한 각도로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감고 있던 천을 풀렀을 때 그 안의 발목은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골절이었습니다. 현지 병원은 가까이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차로 달려야 했습니다. 도착한 병원의 의료 수준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그의 친구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부상을 제대로 붙이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남자는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국으로 간다. 그것은 그가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부러라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버리고 이곳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이 무죄라고 했고 보험사가 8억 원을 주었지만 영영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목이 문제였습니다. 방치하면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될 수도 있었고 남은 인생을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무죄가 확정되면 다시 재판할 수 없다. 그것은 그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몇 번이고 설명해준 원칙이었습니다. 보험금도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9년 전 그 사건에 대해 이제 와서 누군가 자신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잊혀졌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자녀 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목 치료를 위해 잠깐 한국에 다녀오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몇 주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가 모르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경찰청 전담팀에서 그의 한국 여권이 이미 말소된 상태라는 사실, 인터폴의 렉석 수배가 걸려 있다는 사실, 그의 이름 옆에 경고 플래그가 붙어 있어서 그가 한국공항의 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대는 순간 그 경고가 모니터에 뜨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그는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한 채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 한 장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출발 달자 2012년 9월 초, 도착지 인천국제공항. 그는 공항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며 이것이 6년 만의 귀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 다녀올 뿐이었습니다. 치료받고 다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전담팀 사무실이었습니다. 반장 앞에 한 통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리스트에 항공기 탑승 정보 연동 시스템을 통해 박모 씨가 푸놈판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정보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개월이었습니다. 그가 이 남자를 기다린 시간,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 기적처럼 이 남자가 제 발로 비행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부러진 발목, 그 발목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반장은 팀장에게 알렸습니다.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항 쪽과 협조 채널을 열었습니다. 당일 공항 경찰, 출입국 심사 관계자, 그리고 현장에 나갈 전담팀 인원들, 모든 것이 맞물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9월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여객기 한 대가 게이트에 접안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좁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중 절뚝거리며 걷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왼쪽 발목에 두툼한 깁스를 한 남자,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가 입국 심사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들고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익숙한 전자음 뒤에 한 박자 늦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위로 붉은색 경고창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입국장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담팀 형사 2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아무개 씨죠?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장기미제 전담팀입니다. 같이 좀 가시죠. 이름을 확인하고 소속을 밝히고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박모 씨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6년 만에 들어본 한국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9년 전 2003년의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사찰 앞마당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자의 목에 거친 섬유질의 노끈이 감겼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때 그의 손목에는 아무것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9년이 지나서야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공항의 형광등 아래에서 박모 씨는 아무 말 없이 끌려갔습니다. 주변 승객들 몇몇이 그 장면을 힐끗거렸습니다. 그중 누구도 이 절뚝거리는 남자가 무슨 일로 수갑을 차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호송 차량에 실리기 전 반장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반장은 박모 씨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는 다 끝난 줄 알고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해서 다 끝난 줄 알고 들어온 남자. 그는 자녀들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다시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호송차의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인천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년 만에 밟은 땅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박모 씨는 담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9년 전에 보험계약서 사본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넷 주소록 출력본을 내놓았습니다. 설계사 3명의 진술 조서를 내놓았습니다. 내연녀의 녹취록을 내놓았습니다. 박모 씨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9년 전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입술로 같은 문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답의 끝을 맺기도 전에 수사관이 다음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 서류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살인교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내를 죽이도록 사주한 남자임을 수사팀도 검찰도 재판부도 이제 모두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9년 전 내연녀를 아내로 위장해 보험사들로부터 8억 원을 받아낸 그 사기 행위뿐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들어간 날 그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살인교사로는 나를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나는 최대 얼마까지 형을 살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검찰은 그 상한을 넘어서는 구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재판정이었습니다. 재판정의 높은 천장 아래로 방청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앞쪽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매체의 기자들, 방청 민원인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날 결심 공판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모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의 차림에 짧게 깎은 머리. 방청석을 등진 채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조금 떨어진 피고인석에는 내연녀 김모 씨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채 2걸음도 되지 않았지만 서로 시선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측 발언대에 한 검사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검사는 잠시 재판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기록을 내려다보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구형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제한 안에서 검찰은 박모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을 최대한으로 모았습니다.
사기, 그리고 위증. 위증이라는 죄목은 박모 씨 자신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박모 씨가 2012년 말 기소된 이 재판의 진행 중에 그는 한 차례 증언대에 서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행자승 김모 씨 사건이 다시 재심리되는 과정에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증언대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진실대로 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낸 것이 아니다. 부인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한마디가 위증이었습니다. 그 보험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녀가 피해자를 사칭해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박모 씨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이 재판정에서 한 번 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재판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피하기 위해 죽은 아내의 이름을 한 번 더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이번에는 위증죄로 돌아왔습니다. 검사는 사기와 위증 두 죄목에 대해 구형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형의 핵심 숫자가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재판정 방청석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의 고개가 들렸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은 10년이었습니다. 검찰이 법정형 상한을 넘어서는 15년을 구형한 것이었습니다. 사기 혐의에 위증까지 합쳐 병합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구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정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은 것은 구형 형량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원혼이 있어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의 원혼. 법정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법률은 논리와 증거의 영역입니다.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검사가 결심 공판의 마지막 자리에서 원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9년 전 경기도 동두천의 사찰 안마랑 차 안에서 숨을 거둔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생전에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 한 글자씩 적어두었던 기록들.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이 재판은 애초에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검사는 법률 용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진실을 원혼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2013년 2월 12일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위증.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5개월, 내연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검찰이 구형한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에 거의 육박하는 중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고문에서 사람들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형량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의 말미,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 재판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험사들을 속인 것과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 결과 발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피해자 조모 씨의 사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교사 혐의를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 판결문의 양형 이유 속에 재판부는 한 줄을 남겨놓았습니다. 사기와 아내의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법이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을 판결문의 한 줄이 대신 말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구형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박모 씨 측도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오히려 조금 낮춰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박모 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14년 1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모 씨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내연녀의 형량도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이 이 남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의 전부였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날 법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언니가 차 안에서 싸늘하게 발견된 그 가을로부터 그동안 그녀는 재판을 수도 없이 방청했고 남편이 무죄를 받는 것을 지켜봤고 남편이 8억 원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떠나는 것을 지켜봤고
남편이 9년 만에 다시 잡혀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날 징역 7년이라는 숫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사기로만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이전 사건을 다시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뒷말은 목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사기로만 처벌될 수밖에 없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이 사건의 마지막에 남겨진 유족의 결론이었습니다. 언니는 살해당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정황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죄로는 이 남자를 다시 심판할 수 없다. 9년 전에 한 번 무죄가 난 그 사건은 영원히 닫힌 문이 되었다. 한편 같은 시각, 대한민국 어느 교도소에서는 행자승 김모 씨가 징역 15년 복역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박모 씨가 자신에게 해주었다는 그 모든 약속, 외국 도피, 큰 스님,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했던 사람은 같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교도소에서 징역 7년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스승과 제자였던 두 남자, 한때 같은 사찰 한 지붕 아래 살았던 두 남자. 두 사람은 이제 각기 다른 감옥에서 각기 다른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가 사기로 7년을 받는 그 시각, 김모 씨는 살인으로 이미 15년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형량.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깊은 아이러니였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날 밤 전담팀 반장은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9년간 닫혀있던 한 사건을 다시 열었습니다. 부족한 자료 속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주소로 한 줄을 건져 올렸고 그 한 줄로 완전 범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가 법정에 세운 남자에게 붙은 죄목은 사기였습니다.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판결문 말미에 재판부가 남긴 그 한 문장. 보험사들을 속인 것과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법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대신 말하고 있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 아래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36살에 사망한 한 여자가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 묘비 앞에 한 사람이 자주 다녀갔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마다 봄이 오면 이곳에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또 왔습니다. 9년을 그렇게 왔고 10년을 그렇게 왔고 그 뒤로도 왔습니다.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쓸었고 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묘비 뒤로 산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 한 장이 묘비 앞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굴러갔습니다. 묘지 한쪽에서는 누군가 다른 무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빛이 묘비 위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묘지 입구를 나서며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묘비들이 산자락을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묘비들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해가 있었고 사망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숫자 사이의 세월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그 이름이 어떤 목소리로 말하고 어떤 손으로 글씨를 썼는지는 묘비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묘지를 나서는 그녀의 뒤에서 가을 햇빛이 낮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의 삶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앞에 남겨놓았습니다. 한 번 무죄로 닫힌 문을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다시 열 수는 없는 것인가?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은 억울한 피고인을 2번 재판받게 하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그 원칙 뒤에 진짜 범인이 숨어버릴 때 법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답을 이 자리에서 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가들의 자리에서, 입법부의 자리에서, 시민들의 공론의 자리에서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새벽에 목탁을 두드리며 살생하지 말라고 독경하던 입술이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말을 속삭이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 법당의 향냄새 뒤에서
보험 청약서에 잉크 자국이 마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겉모습을 얼마나 쉽게 믿어버리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이 이용당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그 한 가지를 36살 한 여자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뒷방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남편을 뒤를 의심하며 한 글자씩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 손끝이 남긴 기록이 9년의 세월을 건너 진실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만은 기억해 두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